안녕하세요. 율리시스 13장 나우시카 편입니다. 장소는 샌디마운트 해변이고 시간은 저녁 8시입니다. 13장의 표제인 나우시카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를 도와주는 공주의 이름입니다. 오디세우스가 풀숲에 숨어 있을 때 나우시카 공주 일행이 가지고 놀던 공이 오디세우스가 있는 곳으로 굴러가서 우연히 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율리시스 13장에서도 공이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13장의 전체 구성과 특징을 살펴보고 자세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장의 배경은 샌디마운트 해변입니다. 오전에 스티븐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블룸이 해변 근처에 살고 있던 죽은 패디 디그넘의 미망인을 방문하고 이곳을 찾습니다. 사실 술도 마시지 않는 블룸이 더블린 시내를 배회할 이유가 없는 시간이었지만 아직 집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보일런이 떠났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해질 무렵 샌디마운트 해변을 찾은 블룸의 심정은 오전에 이곳을 찾았던 스티븐만큼이나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상념에 빠졌던 스티븐과는 다르게 블룸에게는 그를 도와줄 나우시카 공주가 등장합니다. 바로 거티라는 이름의 소녀인데요. 오디세이아의 나우시카 일화처럼 블룸과 거티도 그녀 일행이 가지고 놀던 공을 통해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거티의 이름에 관한 중요한 단서 하나를 살펴보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티의 정식 이름은 거트루드입니다. 거트루드는 죽은 햄릿 왕자의 어머니 이름이기도 한데요. 햄릿 왕자의 아버지 역할을 맡은 블룸을 도와주는 소녀의 이름이 왕비의 이름과 같다는 것에 중요한 암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13장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의 해걸음은 신비스러운 포옹으로 세계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은 블룸과 몰리가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호우드 언덕 위에도, 샌디마운트 해변의 바위 위에도, 그리고 동요하는 한 인간의 마음에도 애정이 넘치는 빗줄기를 골고루 비춰주고 있습니다. 해변에는 시시카프리와 에디 보드먼, 그리고 거티 맥도웰, 이렇게 3명의 소녀가 바위 위에 앉아 부드러운 석양과 상쾌한 여름 저녁의 공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소녀들 주위에는 시시카프리의 어린 동생들이 모래성을 쌓거나 커다란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에디 보드먼은 돌도 지나지 않은 동생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 소녀들과 다르게 거티 맥도웰은 홀로 앉아 그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아일랜드 미인의 전형인 듯 아름다웠고, 거기에 더해 타고난 우아함과 기품은 마치 그녀를 아일랜드의 여왕처럼 돋보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거티의 아름다움에 대한 다분히 유미적인 묘사가 이어지는데요. 물론 작가의 모더니즘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겠죠. 지나치게 섬세하고 미학적인 문장들이 어색하긴 하지만 최대한 성의 있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것은 매일같이 자전거를 타고 그녀의 창문 밖을 오가는 한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그는 거티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도 조만간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깔끔한 블라우스와 스커트 차림에 비단 리본이 달린 작고 예쁜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신고 있는 반짝이는 에나멜 구두 위로는 스타킹으로 감싸인 아름다운 발목이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그녀에게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한 가지 슬픔이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그녀는 자기 방의 거울 앞에서 조용히 혼자 울곤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거울은 넌 참 예뻐 거티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희망 없는 짝사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와 그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함께 파티에 참석하는 날은 아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이해하기에 17살은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오래전 파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파티에서 소녀는 소녀에게 도둑 키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키스는 소녀의 입술에 닿지도 못하고 그저 코끝을 스쳤을 뿐입니다. 그녀를 사랑해줄 사람은 소년처럼 나약하지 않은 사나이다운 남자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젊고 매력적인 왕자보다는 그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싸줄 점잖은 신사를 원했습니다. 그런 신사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은 아마도 천국에 있는 기분일 것입니다. 거티가 이런 상념에 잠겨 있는 사이 해변 바로 옆에 있는 바다의 별 성당에서는 오르간 반주에 맞춰 성가 소리가 퍼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닷가의 소박한 성당 안에는 힘겹게 살아가는 아일랜드 시민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성모 마리아에게 금주의 맹세를 지킬 것을 다짐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슬픈 노래를 들으며 거티는 술이 얼마나 많은 아일랜드 가정을 망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녀 가족의 가난도 실은 아버지의 음주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착한 딸인 그녀는 그녀의 집을 가능한 밝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언제나 노력해왔습니다. 이때 시시카프리의 쌍둥이 동생 중 한 명이 힘껏 찬 공이 홀로 앉아있던 상복 입은 신사에게 굴러갑니다. 신사는 공을 돌려주려 했지만 그가 던진 공은 거티의 스커트 근처에 멈추었습니다. 거티는 스커트를 조금 그러나 충분히 치켜 올리고 멋지게 꼬마들의 공을 돌려줍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실은 신사의 눈길을 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자 아래로 바라본 신사의 얼굴은 어쩐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얼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당에서는 열린 창문을 통해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오고 있었고 신사와 그녀는 각자의 모자 아래로 뚫어질 듯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의 심장은 긴장으로 두근거리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 새겨진 슬픔의 이유를 알 수만 있다면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때 매우 중요한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거티가 그 신사에게 매력을 느낀 이유는 그 신사가 다른 어떤 사람과도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몰리의 입을 통해서도 듣게 되는 말인데요. 거티와 몰리가 블룸에 대해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에는 당연히 작가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신사의 시선을 의식하며 모자를 벗어 머리를 정돈하는 척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신사에게 노출합니다. 게다가 다행스럽게도 거티는 그녀의 아름다운 다리를 빛내줄 투명한 스타킹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당의 종이 울리고 아일랜드 총독이 참석한 자선 바자회에서 쏘아 올린 불꽃이 더블린 밤하늘을 수놓기 시작합니다. 시시카프리와 에디 보드먼은 불꽃을 바라보느라 여념이 없었고 그녀 또한 그것을 보기 위해 몸을 뒤로 한껏 젖히고 넘어지지 않도록 두 손으로 무릎을 붙들며 그 신사가 볼 수 있도록 우아하고 아름다운 양다리를 전부 노출시켰습니다. 신사와 그녀는 서로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이런 행동은 마치 신사의 품에 꼭 안겨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신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그녀는 몸을 한층 더 뒤로 젖히며 신사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불꽃놀이가 점차 절정에 다가가고 그녀가 숨이 막힐 듯 소리질러 그를 부르고 싶었던 순간 마침내 한 개의 거대한 불꽃이 터지며 무수한 빗줄기를 사방에 펼쳐놓습니다. 마침내 불꽃이 사라지고 절정의 순간을 경험한 블룸은 바위에 몸을 기대어 쉬고 있었는데요. 그는 방금 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심한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자책은 어린 소녀를 상대로 차마 못할 짓을 저지르고 만 것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소녀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그를 그저 한없이 깊은 자비와 용서의 눈길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녀는 이별의 인사로 주머니에서 향수 뿌린 손수건을 꺼내 슬쩍 흔든 다음 블룸을 향해 작은 미소를 남기고 일행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매우 느리고 조심스러운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그녀가 다리를 살짝 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티를 다리를 저는 소녀로 설정한 것에 대해 아직도 확실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문맥을 보면 아마도 어린 시절 술 취한 아버지의 폭행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익스피어의 햄릿을 보면 햄릿 왕자의 어머니인 거트루드 왕비가 남편이 죽기 전부터 시동생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어떤 종류의 결함이나 결핍을 지닌 존재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 거티를 묘사하기 위해 작가가 유미적인 문장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이 13장에서 프랑스 작가인 에밀 졸라의 작품을 참고했고, 그래서 목로주점의 주인공인 젤베즈에 대한 오마주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흥미로운 것은 아마도 제임스 조이스가 최초로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절정의 순간을 불꽃놀이에 비유한 것은 지금까지도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어떤 인간의 결핍을 표현할 때 신체의 장애를 비유로 드는 것은 최근에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100년쯤 지나고 나면 어떤 것은 남고 또 어떤 것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불꽃과 함께 절정의 시간이 지난 후 길게 이어지는 블룸의 의식의 흐름은 마치 관계를 마친 후에 나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룸의 이 독백은 마지막 장인 18장, 침대에서 이어지는 길고 긴 몰리의 독백과 대응하기 때문에 먼저 자세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블룸의 독백 중에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룸은 어둠 속으로 멀어져가는 거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 생각은 방금 자신이 했던 자위행위에 대한 것과 여성들의 성에 대한 관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들 역시 결국 몰리에게로 이어집니다. 문득 보일런이 몰리에게 돈을 주었으면 어쩌나 싶기도 했지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4시 반에 블룸의 시계가 멈춰버린 건 참으로 공교로운 일이었습니다. 방금 만난 소녀는 나이가 꽤 어려 보였습니다. 아마 몰리의 첫 키스 경험도 그 나이쯤이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금 전의 사건은 우울한 하루를 보냈던 블룸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방금 전 소녀가 흔들었던 손수건에 뿌려진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오고 있습니다. 몰리 역시 좋아하는 향이 있습니다. 어느 무도회에서 몰리를 만났던 날 그녀가 입었던 옷에서는 스모키한 오포파낙스 향이 풍겨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은 엉뚱하게도 여성들의 겨드랑이 냄새나 남성들의 술 냄새, 담배 냄새 같은 것으로 이어집니다. 블룸이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어디선가 레몬 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몰리를 위해 샀던 레몬 비누 향이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주문했던 화장수를 찾으러 가는 걸 잊었습니다. 아마도 내일 다시 방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가 몰리에게 프로포즈했던 때도 역시 6월이었습니다. 계절은 언제나 다시 돌아오지만, 하지만 똑같은 옛날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몰리는 언제나 요트를 가진 귀족이나 돈 많은 신사와 결혼하게 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라고 블룸은 물었고, 그에 대해 그녀는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거티와 몰리가 블룸에게 한 이 말은 이 작품의 마지막 수수께끼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9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 돌아갈 시간이죠. 마지막으로 난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퓨어포이 부인을 방문하고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는 너무 길었습니다. 마사의 편지와 목욕, 페디 디그넘의 장례식, 도서관과 박물관의 여신상들, 사이먼 데덜러스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기도 했고, 바니 키어넌 주점에선 국수주의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퀴즈 상점의 광고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몰리에게 패티코트를 선물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발걸음을 돌리던 블룸의 눈에 물가에 떨어진 종이 조각 하나가 보입니다. 오전에 스티븐이 적었던 시가 적혀 있는 그 종이 조각은 이제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샌디 마운트 해변을 떠나기 전 블룸이 마지막으로 한 것은 모래 위에 글씨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조금 전 소녀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가 모래에 쓴 글자는 I am a 까지였습니다. 생략된 다음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아버지일 수도, 또 햄릿에 비추어 보면 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블룸이 쓴 문장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무엇인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집에 돌아온 거티는 조금 전 바닷가에서 만났던 신사의 슬픈 얼굴이 실은 부정한 아내 때문이었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햄릿 왕 또한 이미 죽기 전부터 자신의 아내인 거트루드 왕비가 자신의 동생과 부정한 관계였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이렇게 부정한 아내를 가진 두 사람의 모습이 겹치며 13장은 마무리됩니다. 거티는 신화 속 나우시카 공주처럼 블룸을 도와주었고요. 블룸과 거티의 상징적인 관계를 통해서 스티븐이 그들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구도도 완성된 것 같습니다. 특히 13장에서는 거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가 조이스의 유미적인 문장이 인상적인데요. 제임스 조이스도 이렇게 달콤한 문장을 쓸 수 있는 작가였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운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소개할 14장 태양신의 황소들 편에서는 드디어 스티븐과 블룸이 만나게 됩니다. 14장에서 블룸은 퓨어포이 부인의 안부를 묻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을 찾게 되는데 조금 어이없게도 그 병원에서는 스티븐이 주도하는 술판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전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